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모든 여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성은 2배의 고생을 겪었다면서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고 박완서 선생의 소설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 사회 여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982년생 김지영이란 책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페미니즘 서적으로 여겨지게 됐는데요. 책이 인기를 끌면서 영화까지 만들어졌지만 그만큼 반대급보다 커지면서 별점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 출간 이후 5년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계경제포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세계 153개국 가운데 108위로 여전히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럼에도 여성에 대한 권리 보호가 지나치다면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완서의 말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성이란 아무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살게 돼도 남성에 비하여 민중의 자리에 서 있고 여성 문제를 소설화한다는 건 우리 시대 모든 작가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과거보다 나아졌을진 모르겠으나 우리는 아직 작은 변화밖에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더 큰 변화를 위해선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2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면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정치권의 유리천장을 깨는 이른바 망치 3법을 추진하고 있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1월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줄어들긴 했는데 휴일 검사량이 좀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도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이 늘었는데 어제보다 이 확진자 수가 자체는 이제 70명 정도 줄어든 것이지만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이 경기가 128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을 했고 서울이 97명 이어서 여전히 수도권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일상 속의 다양한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여기 대응할 것인가 상당히 앞으로 주목됩니다. 네. 그 신학기를 맞아서 지금 학교가 개학하고 또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 나가는 학생도 있고 지금 뭐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거 감염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실제로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강동구 소재 고등학교와 관련돼서 지난 5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후에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에 1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15명이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 전원이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학기가 시작된 어떤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외에 뭐 부산 서구 종합병원 관련돼서 지난 7일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에서 첫 환자가 나왔는데 이후에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강원도 평창군의 숙박시설에서도 지금까지 7명이 지금 확진이 되는 그런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같은 지역의 이제 가족 모임에서 또 7명이 확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볼링장 이 사례 역시 뭐 6일 이후에 이제 환자가 나온 이후에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집단 발병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음식점 두 곳에서 누적 확진자가 이제 41명으로 증가한 상황이고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4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동두천시의 외국인 집단 발병 관련돼서 5명이 더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누적 확진자는 151명이 된 상황이고요. 용인시 운동시설 관련 사례에서도 총 70명이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뭐 충북 청주의 식품회사 관련, 진천 유가공채 사례, 음성군의 유리제조 관련 사례 이런 것들이 뭐 10명에서 한 30명까지 계속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제 확진 사례를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선행 확진자에 접촉한 사례와 집단 발생 사례가 이제 비중이 이제 높은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비율이 20% 이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확산세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수도권의 감염세도 꺾이지 않은 것 이것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경기도 안성의 한 축산물 공판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지금 최소한 6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안성의 한 축산물 공판장인데 그제 직원 가족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되면서 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 2명이 처음에는 확진 판정이 됐는데 이후에 전수 검사 과정에서 5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또 확진자들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 직원이라든지 가족 이런 데에 대한 개별 검사에서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1차 전수 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재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려를 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집단 감염이 이제 커진 이유는 이 추정해 볼 때 이 안성 축산물 공판장의 이제 작업 환경이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비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좀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는 이런 환경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확진된 사람들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있는데 작업장 인근 공동 숙소에서 또 생활을 같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축산물의 특성상 영상 10에서 15도 정도의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기가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단 감염에 취약한 이런 환경이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작업 중에 나름대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칸막이 설치 수시로 내부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를 했지만 이렇게 집단 감염이 돼서 유감이다라는 게 축산물 공판장의 이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해외 유입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달 4일 이후에 국내 지역 발생 및 해외 유입 확진 사례 248건을 분석을 했는데 20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 182명이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이제 확인이 됐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확인된 이 사례 중에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16명이었고 남아공 변이가 3명, 브라질 변이가 이제 1명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국내 감염자 9명은 경기 광주시 식품회사, 경기 김포시 일가족, 부산 북구 장례식장, 울산 골프연습장 등을 비롯해서 5개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잠정 집계치가 지금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오늘 오후 9시 기준 이제 잠정 집계치 전국에 이제 신규 확진자는 409명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전날 대비 한 100명 이상 지금 증가한 숫자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자정까지 지나면 400명대 중후반이 이제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이제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인 걸로 보이는데, 상당히 좀 마지막 확진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지 뭐 내일이 돼봐야 알 수 있겠지만 우려가 좀 됩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가 405명.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15명보다 90명이 지금 많다고 하고요.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293명, 7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의 이 확산세를 좀 어떻게 하면 잡아야 되나,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내일은 400명대 중반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일단 백신 접종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확진된 간호사가 이달 5일에 발열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에 6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난달 28일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논란이 됐는데, 네. 일단 이 의료원에서는 이 근무 병동에 근무자 40여 명을 전수 조사를 했고, 여기서 이제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총 2명이 이제 지금 발견이 된 거고, 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8명을 다른 병동으로 전원시킨 상황입니다. 중앙의료원 측은 이제 코로나19 확진하고 백신하고 연관성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항체가 형성되려면 최소 보름은 걸리는데 백신을 이렇게 1차로 맞고 2차로 맞고 이렇게 나눠서 맞는 과정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감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이 백신 접종의 효과성과는 무관한 사례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즉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뭐 코로나19 확진이 됐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감염이 이제 됐다, 또는 이제 형성되기 전에 새로운 노출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 뭐 이런 사례로 이제 봐야 하는 것이지 어떤 네.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기 전에 감염원이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둘째로는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도 다른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하거나 뭐 보균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접촉했을 가능성, 어차피 항체가 형성되는 데까지는 한 보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지금 뭐 감염원이 노출이 되면 확진 판정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맞았다 하더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례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릴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이거 뭐 논란의 소진이 있지만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사망한 사례들이 계속 숫자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이,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총 8건의 사망 사례를 검토를 해봤더니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브리핑에서 이 말씀하신 6일까지 보고된 총 8건의 사망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일단 8명의 경우에는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건의 사망 사례는 이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고, 그리고 또 같은 기간, 같은 날짜, 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백신 제품의 어떤 이상이나 접종 과정에서 어떤 오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이제 잠정 판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다만 조사 대상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있고, 이 최종 부검 결과까지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일단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이제 이거였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뭐 접종을 다시 재개하는 곳들도 있고 면역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확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방역 당국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최근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등에서 실제 접종 후 효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고령층 접종에 대한 근거가 이걸 추가로 이제 제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 주쯤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65세 이상의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충분히 고령층에도 접종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결론으로 내려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결국 이 접종 여부는 예방접종 전문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좀 긍정적인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좀 들어올 이번 달에 이제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고 2차 접종 물량 이런 것들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접종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수립을 해서 이 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심의하는 회의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쯤에 열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게 되면 빠르면 뭐 좀 더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접종 시기가. 원래 이제 4월이 되고 나서 즉 3월 말에 임상 자료가 이제 들어온 이후에 4월이 돼야 이제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진행이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논의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뭐 3월 말에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이제 아마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었던 건데 정치권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꾸 쏟아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꺼이 맞을 것이다라고 이 밝힌 내용과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부작용이 크고 20, 30대 젊은이에게서도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직접 접종을 하겠다고 하지만 바로 이 처음에 접종을 참관만 하지 말고 접종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 접종을 하겠다면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유럽에서 매우 기피하는 백신 종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접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모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백신 접종의 공포감을 활용한 정쟁은 좀 멈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백신 접종 부작용이 크고 20, 30대 젊은이에게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맞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발언 그렇지 자체의 않나요? 뭐 근거도 알 수가 없고요, 사실. 여러 차례 이제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성이나 효과성이나 사실 지금의 실제로 이제 접종한 사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이 백신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필요한 이제 임상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고 이제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식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 고령층한테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이제 흐름인 것인데 굳이 여기서 이제 정치권이 사실 뭐 백신 전문가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판사 출신이고 네.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다시 얘기함으로써 이런 언론에서 또 얘기가 그대로 이제 보도되게 해서 굳이 이렇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네. 뭐 다른 건 몰라도요. 방역 대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 특히 백신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 영역으로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LH 직원들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 지금 뭐 일파만파로 더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무실로 불렀는데요. 국가수사본부와 국세청, 금융위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개발 지역에서의 모든 탈법적, 불법적 투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하는 대로 이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좀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 확대 간부 회의를 열었는데 공직자 개인의 일탈 행위는 개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속해 있는 조직, 맡은 정책의 신뢰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이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있음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담은 옛말인 경외사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늘 가슴에 새겨라. 이렇게도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제 8.4 공급 대책, 1119 전세 대책, 2.4 공급 대책 등의 이미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을 일정의 흔들림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도 그렇고, 뭐 지금 정세균 총리가 사생 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불법적인 투기 행위라든가 뭐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집을 공급해야 될 대상이 집 투기에 나서는 것, 땅 투기에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행위를 확실하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 정부 조사는 어떻게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부의 조사는 일단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투기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조사 대상자를 지금 추렸는데 그게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2013년 12월부터 이 거래 내역을 이제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와 LH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제공을 받아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여기서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경기와 인천 및 개발 예정지의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뭐 조사해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조사 대상자들 중에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하고 LH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거부 사례는 없다라고 정부합동조사단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 직원들의 배우자라든지 직계 좀비속 등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한 변호사 모임은 이 제 식구 봐주기식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사기관하고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 단체가 논평을 통해서 정부 자체 조사만 진행을 할 경우에 뭐 제 식구 봐주기식이 될 우려가 크다. 독립된 기관의 수사와 감사가 병행돼야 된다라면서 사실상 이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근본적으로 투기 행위에 대해서 투기이익의 3배 이상의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투기이득 환수를 위해서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금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현행법상 내부 정보 제공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 이제 처벌 대상이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뒤늦게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런 거래가 금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이런 어떤 중한 어떤 처벌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기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지금 상당히 관심인데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금 지난 2일부터 계속 사전 투기 의혹 제보를 받고 있는데 LH 직원이 또 연루됐을 가능성 있는 건을 2건을 추가로 공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참여연대 쪽에서 민변하고 같이 추가로 지금 폭로한 내용 외에도 지금 수사본부에서도 별도로 또 LH 직원이 추가로 땅을 산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파악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15명이라 그랬었잖아요. 전현직 다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권 방향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낄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 명의 거래뿐 아니라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가명, 차명 계좌도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LH 투기 방지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진정성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이건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러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 투기 의혹 조사와 별개로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렇게 3기 신도시의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아래 또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정부 조사를 셀프 조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검찰에 직접 수사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매우 회의적이다. 이거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엄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런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선거 앞두고 지금 정부가 조사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 감사원의 감사 착수, 검찰 수사 그리고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렇게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는가. 아전들에게 뇌물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또에게 아전들 비리를 조사하라는 격이 아니냐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네. 이제 검찰이 6대 중대 범죄 외에는 수사권이 지금 1차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국가수사본부는 혹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이게 이 어떤 경찰이 지금까지 어떤 이런 수사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LH 투기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느냐 이게 사실은 여러모로 논란인데 네. 질문을 하니까 뭐 이걸 해당한다 아니다를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다. 첩보를 통해서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지금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1,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발생 당시에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지만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경찰도 참여를 했는데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다라면서 경찰이 잘 이거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것도 지금 검찰 수사 사실은 검찰이다 경찰이다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갈라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오히려 좀 이상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검찰에서 능력 있는 수사관들이 또 파견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정보 교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직접 수사를 할 권한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최선의 이제 수사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려면 예를 들면 이 과정에 뭐 알선수재가 있다든지 어떤 이러한 이 중대 범죄에 해당할 만한 있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 수사를 해보기 전에는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검찰하고 경찰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느냐를 놓고 또 이 지난한 논쟁을 벌일 것까지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의 법령에 맞는 방식으로 최선의 수사를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치 뭐 이렇게 감정 싸움 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맞는 방향인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해서 그리고 청취자 9007님께서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저희 같은 평범한 국민들 맥빠지게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벌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겁니다. 이런 의견 또 국민들이 볼 때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사실 뭐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LH 직원들은 아랫물입니다. 그러면 윗물을 찾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막 있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윗물이 썩었는지는 우리가 아직 수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이런 의혹을 빨리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뭐랄까 좀 더 빨리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심각한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갖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지금 공수처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역할을 나눠놓은 첫 시험 때입니다. 이게 이 체제에서 진행되는. 네. 여기서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 봐주기다 뭐 이렇게 기결됐을 경우에는 거봐라 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거 했더니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네. 얘기가 이렇게 돼서 이것도 사실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허투루 이렇게 조사하거나 수사할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고 한치의 어떤 뭐 논란을 남기지 않을 정도까지 정말 정세균 총리가 얘기하듯이 이런 일 하면 앞으로 패가 망신이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까지 엄중하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의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되는 권력기관인데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궁극적 지향점은 수사와 기소 분리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당청 간에도 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속도 조절론. 이 문 대통령 의중이 뭐냐? 진짜 속도 조절론에 관한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관심거리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런 입법부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지금 원칙은 이제 첫 번째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수사 기소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 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지금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이 안착돼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충분히 이제 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수사 공백이나 이런 수사의 어떤 구멍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은 조심해서 조심조심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결국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논의를 이제 밀어붙여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경계한 발언을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검찰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의 여당 각각의 어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우려를 고려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과 갈등하고 파열음이 나타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좀 질서 있게 추진하더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해왔던 1차 검찰개혁 방안들 그게 좀 안착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로 지금 검찰이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검장 회의에서 지금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제 좀 진행을 해서 이렇게 주제로 이제 고검장 회의가 열렸는데 네. 애초에 예상을 하기로는 아마 이 검찰 조직이 어쨌든 검찰총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이 논의를 첫 번째로 할 것으로 봤고 두 번째로는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등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아마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이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에 대해서는 일선의 우려와 인식을 같이 한다. 그리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이 정도의 입장이 표명된 상황입니다. 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그 정도의 수위에 이르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된 거여서 상당히 수위 조절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다. 뭐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를 이제 얻었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7.6%, 정세현 국무총리가 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 순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결과를 놓고 보면은 6주 전에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14.6%를 이제 지지를 얻었었기 때문에 네. 무려 17.8% 포인트가 지지율이 이제 치솟았다. 뭐 산술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좀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앞으로의 여론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인데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SNS에 윤석열 전 총장의 반짝 지지율은 조만간에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 소속의 대권 주자들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가로막아서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안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을 했고요. 강훈식 의원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굉장히 오르내리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되면서 원래 정치권 밖에 있으면은 지지율이 높고 안에 들어오면 정상화되면서 좀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다른 곳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여론조사 좀 수치를 좀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단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간 거는 뭐 대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야권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이거 마냥 웃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또 이걸 앞으로 혼란상이 벌어질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좀 약간 태도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쨌든 재보선 앞두고 이른바 이제 반문전선 뭐 이런 형식으로 연대를 넓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 지금까지 어떤 반문전선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이제 전선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중심이 다극화되는 걸 넘어서서 국민의힘 밖으로 이제 쏠릴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도 사실은 안철수 대표로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단일화가 되고 그 이후에 정계 개편 구도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휘둘리게 되면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상당히 좀 지금으로서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된 것이죠.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쭉 이제 봐도 이게 한편으로는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아마 마찬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7 보궐선거 한 달 앞으로 지금 다가왔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오늘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이제 열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LH 사태 등을 이제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1야당의 국민의힘도 오늘 중앙선대위를 발족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위원장을 맡고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당 경선에 출마했던 이 인사들도 이름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야권 법률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후보 단일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18일이 후보 등록인가요? 후보 등록일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까지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뭐 여러 가지 룰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소식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과 동등한 기본권을 요구한 지 1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성평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정치 유리 천장을 깨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지금 세계 여성의 날이긴 한데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뭐 노동자에 관한 부분도 역시 그렇지만 임금 격차 뭐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또 뭐 미투 사건이 보여줬던 것처럼 여전히 이제 성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인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요. 근데 좀 놀랄만한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의원님께서 최근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제가 본회의에서 연설을 한 사진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가게 되면서 네. 저의 신체에 대한 다양한 성희롱, 성폭력 댓글들이 달리게 되었고 그날 이제 그 커뮤니티 글이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막 오르내렸어요. 예. 나중에 이제 제보를 받아서 그런 글이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 그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게 그 글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좀 알았는데요. 이게 성폭력이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구조와 권력 관계의 문제임을 매번 이야기해왔던 저 스스로도 네. 사실 좀 그 글들을 확인하고서 그날 내가 자켓을 챙겼어야 했는데
원피스를 입지 말았어야 했는데 같은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여지를 줬다 혹은 나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어떤 자책의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네. 좀 흠칫 놀랐었습니다. 아, 참. 이 어떻게 혹시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악플은 여러 번 받아봤지만 단 한 차례도 고소고발을 진행한 적은 없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만큼은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이렇게 대해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있는 여성이 이런 성폭력, 성희롱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일상에서 을, 병, 정인 수많은 여성들은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될 것이고 또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을 가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어떤 학습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지위와 관련해서 OECD가 발행하는 보고서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여성의 어떤 사회 참여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리고 네. 직장 내 차별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코로나 일자리 위기 속에서 일하는 여성 5명 중 1명이 퇴직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임금 격차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남성들에 비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그동안에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렇게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여성화되어 있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네. 같은 직종 내에서의 임금 차별을 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임금 수준의 차이가 나는 직종들이 성별화되어 있습니다. 제조업들은 보통 남성들이 많이 일을 하고 이제 가장 손쉽게 비용 절감할 수 있고 잘라도 크게 당장 지장이 없는 직종들, 서비스업, 대면 중심의 서비스업 같은 일자리들은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캐셔나 톨게이트 수납원, 서빙하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다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화된 이제 성별화되어 있는 이제 일자리들이 좀 1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덧붙여서 여성의 경제 활동은 좀 부차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IMF 때도 보면 여성들이 가장 먼저 잘려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은 좀 더 부차적인 것이고 반찬값 벌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좀 더 먼저 우선적으로 잘려나가게 하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성 가장들도 굉장히 많고 과연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부차적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 사회가 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우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네. 말씀하십시오. 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20대에서의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경제 활동의 참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30대를 겪고 이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나이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여성들의 경제 활동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다시 어떤 숙련된 일자리 아니면 안정적이거나 고임금의 일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령화되어 있는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가 좀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제약회사가 최근에 여성 지원자에게 성차별적인 질문을 했다가 면접 과정에서 했다가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네. 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의 성차별 문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면접 과정에서 벌어지는 차별들은 이렇게 계량화되어 있는 이제 채용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폭로되지 않으면 공론화되고 문제에 삼기가 참 파악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안들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단순한 성차별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대응하느냐에 대한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덧붙여서 이제 채용 성비 공개 등이 지금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최종 합격자 숫자만 공시하기 때문에 같은 기업 안에서도 직군별 통계나 아니면 지원자의 성비에 따른 합격자 비율 통계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합격자 숫자는 성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더라도 그 안에서는 임금 수준의 차이나 아니면 이제 고용 형태의 차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되어야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시정 조치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는 지금 오는 5월에 출산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5월 말 출산 예정입니다. 네,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이거 해도 되는 거죠? 방송에서 의원님께?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 이거 같이 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현실이 돼 있는 것도 맞고 또 제도적으로는 많이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육아휴가나 이런 것들은 이전보다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직장 내 문화는 또 안 바뀌고 있고 이 어떻게 해야지 좀 출산 육아 문제 이런 것들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저출산 국가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안이 혹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처음 경험하는 것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은 육아휴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첨가서를 국회의장님께 제출하고 한 2주 정도 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남편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될 예정인데요. 참 미안하고 또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행 법안들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당사자가 되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관련된 법안들을 출산 이후에 좀 개정안들을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현행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산휴가가 여성은 90일, 남성은 10일까지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 보장이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의무휴가 혹은 유급휴가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 좀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권리로서 있기는 하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이. 이거는 여성도 남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도 의무화하는 법안이 좀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엄마 그리고 3개월 아빠 그리고 엄마 혹은 아빠가 3개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333 아빠 할당제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렇게 좀 육아휴직을 남성들도 의무화해서 사용하게 할 경우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아빠 돌봄이 3%에서 97%까지 좀 극적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또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현실이 잘 안 바뀌어서 이게 어떻게 하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서 좀 답답한 마음도 한편으로 갖게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한국은 8년 연속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였어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이게 참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의 어떤 극적인 효과를 내는 대안을 하나를 딱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아왔던 또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좀 부차적이라는 인식, 여성의 경제활동이 반찬값 버는 일이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1차적으로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30대 이제 사회 진출을 막 하고 있는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서의 임금 격차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런 같은 세대 내에서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0대에서 50대까지 이
경력 단절을 겪는 네.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가 이제 육아를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것들을 충분히 제도화하고 보장함으로써 여성들이 이제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병행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돌봄을 사회화하는 방안들이 좀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도 좀 변화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여성 의원 비율이 19%, 역대 최고이긴 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 28.8%에는 뭐 한참 못 미치고요. 네. 여성 의원들이 여성 관련 의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혹시 한계를 느끼시지는 않았는지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소회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성 의원의 비율이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네. 사실은 속도가 정말 너무 느리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실제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넥타이를 맨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거의 80%에 달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의 30대의 청년 여성이라는 저의 존재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여성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 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네. 국회에 진출해서 새로운 정치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좀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관련한 법안들도 좀 발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정치 유리천장을 깨는 망치 3법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청년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느꼈던 벽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청년으로서 느꼈던 벽을 깨는 청년국회 4법을 발의했고 올해는 이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부수는 망치 3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공천 과정에서 지금은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권고 수준으로 되어 있는 이제 현행법을 권고가 아닌 추천 의무로서 특정한 한 성이 후보자 총수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이제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국고보조금이. 네. 이게 여성 추천하는 비율과 상관없이 각 정당들의 의석수에 따라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성 후보자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지급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여성 추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 보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드리면 네. 이제 여성 혼인한 딸과 이 여성들을 출가 외인으로 보는 기존의 호주제의 관점을 반영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제한들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지막 세 번째 망치법입니다. 네. 그 동료 의원들 많이 도와줄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난색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네.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더 필요하다는 것에는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화 과정 저희도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 내내 전국이 포근하겠고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는 저녁부터 맑아지겠고 제주도 산지는